개념어 2강 들어갑니다. 먼저 맨 처음에 위에다가 이 내용들을 써주세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 시에 드러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어둠은 새를 낳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잡아볼게요. 어둠은 동물도 아니고요. 인간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생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생물을 판단할 때는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것들을 무생물이라고 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낳는다라고 합니다. 낳다. 이거는 생물이 할 수 있는 속성이죠. 생물의 속성입니다. 생물의 속성. 그러면 무생물에 생물의 속성을 집어넣은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활유법이라고 해요. 조금 더 개념을 좀 심화할게요. 여러분들이 의인법하고 화류법을 구분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화류법은 방금 말한 것처럼 무생물의 생물의 속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의인법은 이렇게 잡아야 돼요. 사람이 아닌 것에 사람의 속성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는다라는 속성이 사람만 낳을 수 있다면 이건 의인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낳는다라는 건 동물도 낳죠. 생명을. 그러니까 요 낳다라는 말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의인법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은 화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 차이도 같이 정리해 두세요. 그러면 자, 시어의 의미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이걸 기억해 주세요. 문맥과 화자가 시어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의미를 결정한다.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보통 어둠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뭐 죽음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근데 이 시에서는 좀 다릅니다. 왜? 문맥적 의미가 또는 화자가 말하는 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둠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참고해서 자신의 선입견으로 시어의 의미를 제발 결정하지 마세요. 아시죠? 자, 볼게요. 새를 낳습니다. 새, 네모칸 먼저. 그 다음에 돌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꽃을 낳습니다. 자, 어둠의 속성 뭐죠? 그죠? 모성적 이미지가 있어요. 이 시에서 어둠은 모성적 이미지,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새나 돌, 꽃은 이 세상 만물을 대표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개념어 잡아주세요. 대유법입니다. 자, 볼게요. 새, 돌, 꽃은 만물의 일부죠. 부분이죠. 그 일부의 시어들을 통해서 만물 전체를 드러내요. 전체의 의미를 대신 드러냅니다. 이 부분과 일부가 전체 의미를 대신 드러내는 것. 그것을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 자, 만물이라고 바꿔볼게요. 만물을 돌려주지만 스스로 땅 위에 굴복한다, 소멸한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이면 어둠은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지면 그동안 어둠에 감춰져 있던 만물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소멸의 이미지는 희생의 이미지도 같이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둠은 세상에 물상을 돌려주는 대신에 자신은 땅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희생적 이미지 그리고 모성적 이미지 같이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고 있대요. 그러면 무거운 어깨를 턴다란 말은 어둠 속에서 있었던, 그죠?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물상들이 턴다라는 건 어둠을 털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노동의 이미지도 우리가 노동한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글 속에서는 즐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노동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이 시에서 무조건 플러스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자, 한번 해볼게요. 이 글의 이 부분에서 중심시어는 태양입니다. 그럼 태양이 금빛으로 타고 있대요. 이미지상 시각적 이미지죠. 근데 그 시각적 이미지가 울리고 있대요. 역시 청각이죠. 그럼 이렇게 봅니다. 태양이 빛나는 것을 태양이 울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것을 전이 됐다라고 합니다. 감각의 전이. 그래서 이 수사법을 우리가 감각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감각은 어떤 특정 대상이 있어요. 특정 대상에서 느껴지는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이 일반적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꾼다라는 거야. 바꾸다. 그래서 특정 대상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태양이죠. 태양을 느끼는 일반 감각은 시각이죠. 근데 이 시각을 다른 감각, 곧 청각으로 바꾼 겁니다. 이 바꾸다를 우리가 전이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각을 청각처럼 표현했다.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 쓰였다. 알아두시고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여기서 개벽의 이미지도 한번 잡아보면 항상 새로워진다라는 거야.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반복된다. 아침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좀 다릅니다. 아침이면 우리는 항상 새롭게 태어난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시에서 주로 살펴봐야 되는 거 일단 화류법 했죠? 네, 대유법도 했습니다. 요번에 행간걸침 한번 해볼게요. 공감각은 아까 했으니까 이제 2개 남았어요. 행간걸침과 주거식 구성. 행간걸침은 자 도를 여기서 조금 초록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도를 낳고 원래 낳고가 여기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낳고 이렇게. 근데 이게 일부러 여기 뒤로 뺐어요.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낙고가 돌 뒤에 있어야 되는데 낙고를 여기에다가 배치를 써요. 일부러 옆에 배치해야 되는 여기 부분에 배치해야 되는 낙고를 일부러 행을 바꾼 겁니다. 그게 행간걸침이에요. 행을 일부러 바꾸다. 그래서 이 행간걸침 옆에다가 파란색으로 쓸게요. 행간걸침은 행을 일부러 나누었다. 행을 일부러 나누다. 그러면 이것의 효과는 강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독자는 돌을까지만 보고 다음 행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시간 동안 돌을 뭐 어쩐다라는 거지 라고 궁금증을 갖게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을 긴장감도 유지된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행간걸침의 특징이에요. 강조의 수법과 독자로 하여금 무슨 내용이 이어지지? 라는 그 긴장감을 갖게 한다. 궁금증을 유발하고 긴장감을 갖게 한다.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것도 너무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뺐습니다. 이것도 파란색으로 쓸게요. 좀 지저분하지만 여러분 노트에다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추보식 구성. 죄송합니다. 아이고. 추보식 구성. 아이고. 또 죄송합니다. 왜 이러죠? 자, 추보식 해볼게요. 추보식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원래는 공간의 이동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보통 학생들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일단 계절의 변화가 있다면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서 뭐 저녁으로 또는 저녁에서 다시 새벽 아침으로 이런 식으로 낮에서 밤. 보통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시어들이 반드시 있어요.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는 시어들도 있을 거고 아침부터 저녁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시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 같은 경우는 어둠이란 시어 있죠. 어둠, 그 다음에 여기선 아침. 어때요? 어둠이라는 시간에서 아침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다. 그 말을 조금 어렵게 추보식이란 말로도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